바닥으로 떨어진 날.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저는 제 인생이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무너진다는 표현도 사실 너무 점잖습니다. 딱 맞는 말은 빼앗겼다는 말이었습니다. 제 시간도 제 자리도 제 이름도요. 저는 원래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조용히 제 몫을 하고 불필요하게 튀지 않게 살았습니다. 누군가에게 피해주는 걸 두려워했고 누군가를 실망시키는 건 더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일은 제가 좀 더 하면 되지라는 마음으로 넘겼습니다. 그런 제가 성인이 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 조용함이, 그 성실함이 언젠가 좋은 결과로 돌아올 거라고 믿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믿음 하나로 꽤 오랫동안 버텼습니다. 제가 일하던 곳은 겉으로는 번듯해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에 다닌다고 하면 거긴 안정적이지 않아요라며 부러워했고 저는 그 말에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정적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그때는 제대로 몰랐습니다. 안정적이라는 건 누군가가 마음만 먹으면 아주 안정적으로 사람 하나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그 중심에 이수진이 있었습니다. 저는 김민지 32살이었습니다. 이수진은 저보다 3살 많았습니다. 팀장이었죠. 처음에는 참 다정했습니다. 제가 실수하면 처음엔 다 그래요라며 웃어주고 야근을 하면 집은 괜찮아요라고 물어봐 주었습니다. 아무도 관심 두지 않던 제 작은 성과를 칭찬해 주었고 저는 그게 고마웠습니다. 저는 이수진을 믿었습니다. 그게 제 첫 번째 실수였는지도 모릅니다. 이수진은 저를 가까이 두는 법을 알았습니다. 가까워 보이게 만들고 친해 보이게 만들고 무엇보다 너는 내 사람이라는 착각을 심어주는 법을요. 저는 그 착각 속에서 한동안 행복했습니다. 이수진은 늘 제게 말했습니다. 제가 당신을 제일 믿어요. 당신은 남들하고 달라요. 당신 같은 사람, 요즘 흔치 않아요. 그 말들이 마치 제 인생의 표창장 같았습니다.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고 믿어준다는 느낌이 얼마나 사람을 들뜨게 만드는지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무서운 사람은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묶어두고 필요할 때는 제일 먼저 그 사람을 내던지는 사람이었습니다. 문제가 시작된 건 한 장의 서류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담당한 업무를 늘 꼼꼼하게 처리했습니다. 숫자 하나 틀리는 걸 싫어했고 도장 하나 빠지는 것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평소처럼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마지막에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그렇게 확인했는데도 그 서류는 제 실수로 남았습니다. 그날 회의실에는 사람이 꽤 많았습니다. 상사, 동료, 그리고 이수진도 있었고요. 저는 별 생각 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평소처럼 제 자료를 꺼내고 준비한 내용을 설명할 생각만 했습니다. 그런데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누군가 제 앞에 서류를 탁 내려놓았고 그 순간 저는 심장이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제 서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성한 서류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만든 문장과 닮았지만 결정적으로 달랐습니다. 숫자가 바뀌어 있었고 중요한 문구가 교묘하게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빠진 문구 하나 때문에 문제가 큰 사고로 확대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상사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이거 누가 작성했습니까? 제가 입을 열기도 전에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담당자가 그분이잖아요. 담당자. 그 말이 그 순간은 칼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작성한 게 아니라 제 원본은 따로 있고 이건 수정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수진이 저를 바라보며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왜 그런 말 하세요? 이거 어제 당신이 저한테 보낸 거잖아요. 그 말,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는 이수진을 봤습니다. 이수진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처럼 고개를 살짝 갸웃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이건 실수가 아니구나. 이건 사고가 아니구나. 이건 설계구나. 회의실에서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인가 싶었고,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더군요. 사람들의 시선이 제 얼굴에 박혀 있었고, 그 시선들이 하나같이 왜 그랬냐라고 묻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잔인했던 건 이수진이 마지막에 덧붙인 한마디였습니다. 저도 처음엔 실수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건 좀 심하네요. 그 말은 단순한 평가가 아니었습니다. 그 말은 회의실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던지는 신호였습니다. 이 사람은 믿을 수 없다라는 신호요. 그날 이후로 제자리에는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말을 걸다가 멈추고 눈을 피하고 지나가면서 속삭였습니다. 그 속삭임이 누구를 향한 건지 굳이 듣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억울하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억울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억울하다는 말은 입 밖으로 나오면 더 초라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억울합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사람들은 그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제 표정을 보고 판단할 것 같았습니다. 저 사람 변명하네. 저 사람 책임 회피하네. 그런 시선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조용해졌습니다. 그게 제 두 번째 실수였을지도 모릅니다. 며칠 뒤 저를 불러서 면담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제가 작성한 원본이 있고 수정된 파일이 따로 있다는 걸요. 제가 제출한 메일 기록도 보여드릴 수 있다고요. 그런데 돌아온 말은 단순했습니다. 지금은 책임 소재를 따질 때가 아니에요. 상황 수습이 먼저입니다. 상황 수습. 그 말은 결국 당신이 책임지라는 말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수진은 그 면담 자리에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수진이 뭐라도 말해주길 바랐습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원본이 따로 있었습니다. 뭐라도요. 하지만 이수진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마음 아픈 사람처럼요. 마치 저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처럼요. 그 연기가 너무 완벽해서 저는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들었다가 내려놓고 또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화하고 싶었지만 누구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 지금 인생이 망한 것 같아요. 그 말을 누가 받아줄까요? 사람들은 대개 괜찮아질 거야 라고 말하겠죠. 그 말이 틀린 건 아닌데 그날의 저는 그 말이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밥은 먹었니? 그냥 그 한마디였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말하려다가 결국 말이 막혔습니다. 어머니는 제 숨소리만 듣고도 뭔가를 알아차리셨는지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무슨 일 있지? 저는 그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하면 끝이 날 것 같아서요. 그동안 꾹 눌러둔 감정이 한꺼번에 터질 것 같아서요. 저는 애써 웃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서요.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눈을 감으면 회의실이 떠올랐고
사람들의 시선이 떠올랐고 이수진이 말하던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새벽쯤 저는 결심했습니다. 확인하자. 내가 진짜 잘못한 건지 아니면 누가 나를 잘못한 사람으로 만든 건지.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메일함을 열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주고받았던 파일 기록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그때 아주 작고 이상한 점이 하나 보였습니다. 제가 제출한 첨부 파일의 최종 수정 시간이 제가 파일을 만든 시간과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착각했나 싶어서 몇 번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했습니다. 제가 저장한 시간 이후에 누군가가 파일을 다시 열어서 수정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문제가 떠올랐습니다. 그럼 누가? 어떻게? 왜? 그 답이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은 제가 믿었던 이수진이었습니다. 이수진은 제 파일을 가장 쉽게 만질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저와 업무를 같이 했고 제 자료를 공유받았고 제 약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수진은 회의실에서 가장 먼저 저를 범인으로 확정지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무너뜨리는 건 숫자 하나가 아니라 말 한마디일 수도 있다는 걸요. 그날부터 저는 더 이상 그냥 울기만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턱대고 달려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침 드라마처럼 머리채 잡고 싸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조용한 사람이고 조용한 사람은 조용히 준비하는 법을 압니다. 저는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날짜를 적었습니다. 회의 날짜, 면담 날짜, 파일 수정 시간, 메일 전송 시간. 그리고 그 아래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기록이 증거가 된다. 그 문장을 적는 순간 이상하게도 숨이 조금 트였습니다. 제가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해결된 건 없는데도요. 그날 저는 또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저를 무너뜨린 사람들은 제가 조용히 사라지길 바란다는 걸요.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떠나길 바란다는 걸요. 그러면 그들은 아주 깔끔하게 그 사람은 원래 문제 있었어라고 말하며 넘어갈 수 있으니까요. 저는 그들의 바람대로 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을 하던 바로 그날, 제 핸드폰에 이수진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요즘 힘들죠? 제가 도와줄게요. 우리 만나서 얘기해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도와줄게요. 만나서 얘기해요. 저는 이수진이 저를 위로하려는 건지 아니면 마지막으로 제 입을 막으려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싸움의 시작점은 그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캡처를 했습니다. 날짜와 시간까지 보이게요. 그리고 조용히 메모장에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움직입니다. 그날이 제 인생이 바닥으로 떨어진 날이었고, 동시에 제 인생이 다시 올라가기 시작한 첫날이었습니다.